바람이 차갑게 스며들던 겨울 저녁, 시장 골목은 새벽부터 쌓인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침묵에 잠겨들고 있었다. 여전히 불을 밝힌 곳은 골목 가장 끝, 낡은 천막 아래의 복자 할머니네 생선가게 뿐이었다.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 복자. 그녀의 이름은 복을 누리는 아이라는 뜻이었지만 그녀의 지난 40년은 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름진 얼굴과 굳은 살 박힌 손은 그 세월의 끈질긴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복자 할머니를 생선가게 부자 할머니라고 불렀다. 시장 상가 몇 채와 임대 건물, 두둑한 저축액, 가난에서 시작해 시장 전체에서 손꼽히는 재산을 모았으니 그 별명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복자 할머니는 그 재산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돈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40년 전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기 위한 보험이었다. 혹시라도 민수를 찾게 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그녀의 눈빛은 비록 흐릿했지만 생선 손질을 할 때는 칼날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장 싱싱한 생선을 고르고 가장 정직하게 값을 매겼다. 시장에서 그녀만큼 근면하고 정직한 상인은 없었다. 사람들은 복자 할머니에게서 왠지 모를 강인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날 저녁 복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은 고등어를 손질하던 때였다. 시장 골목 끝에서 낡은 천막 아래로 한 청년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옷차림은 꾀죄죄했고 눈빛은 깊은 좌절감에 젖어 있었다. 술 기운이 그의 몸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인 듯했다. 할머니, 저 오늘 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청년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절박함은 복자의 심장을 건드렸다. 돈 좀 조금만 빌려주세요. 복자 할머니는 잔소리부터 쏟아냈다. 이놈아, 술 좀 그만 마셔라. 내가 이렇게 산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니? 젊은 놈이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청년의 떨리는 손과 애써 고개를 숙인 어깨를 향했다. 그에게서 그녀는 40년 전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잔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복자 할머니는 냉장고 옆 봉투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청년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밥 한 끼 사주는 마음이었다. 청년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청년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복자 할머니는 멍하니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바라봤다. 그녀는 몰랐다. 매번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돈을 빌려가는 이 거친 청년 민수가 바로 40년 전 그녀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민수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로 인해 완전히 폭발하게 될 운명이었다는 것을. 복자 할머니의 젊은 시절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다정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민수. 세 사람이 작은 방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살아가던 그 시간은 그녀에게 세상 전부였다. 민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다. 막 말을 배우고 작은 발로 방바닥을 뛰어다니며 엄마 라고 웃으며 매달리던 그 작은 손. 그 손이 어느 날 영영 사라졌다. 그날은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던 초겨울, 남대문 시장의 인파가 가장 북적이던 날이었다. 복자는 3살 난 민수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다. 생선을 고르기 위해 아주 잠시, 정말 찰나의 순간 고개를 돌렸을 때 민수는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다. 민수야, 민수야, 어디 있니? 복자의 절규는 혼란스러운 시장의 소음에 묻혔다.
시장 전체가 떠나가도록 외쳤지만 그 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하고 시장 상인들과 함께 밤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남편은 아들을 찾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밤이 되면 시장을 떠나지 못했고 새벽에는 아들 이름을 부르짖다 잠이 들었다. 그 시름과 충격은 그의 몸을 급격히 망쳤고 아들을 잃은 지 몇 년 뒤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과 남편을 동시에 잃은 복자에게 세상은 너무나 잔혹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그녀를 지탱한 것은 단 하나의 결심이었다. 살아야 한다. 민수를 찾을 때까지 그녀는 생선 가게를 차렸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텼다. 매일같이 밤낮 없이 생선을 팔아 모은 돈은 결국 시장 상가와 임대 건물로 이어졌다. 생선가게 부자 할머니라는 별명은 그녀의 눈물과 땀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녀의 재산은 민수를 위한 것이었다. 민수를 찾게 된다면 그 아이가 더 이상 가난 때문에 혹은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도록 지켜줄 방패막이었다. 시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같은 시간, 그날 시장의 한켠에는 노점상 아저씨 석중이 있었다. 석중은 힘든 살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시장 구석에서 홀로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3살배기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의 볼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있었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왜 홀로 울고 있니? 엄마는 어디 갔어? 석중이 말을 걸어도 아이는 그저 엄마 엄마만 외칠 뿐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주변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아이의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다. 석중은 아이를 달래 일단 근처 파출소로 데려가려 했지만 급작스러운 노점 단속이 닥치는 바람에 발이 묶였다. 일단 오늘만 데리고 있다가 내일 다시 파출소에 데려가자. 누가 나타나면 돌려주면 되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석중은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다. 아이는 마침내 입을 열어 말했다. 저 이름 민수예요. 그 한마디가 아이가 가진 과거의 전부였다. 석중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민수를 친아들처럼 키우기로 결심했다. 살림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어느새 민수는 아빠를 닮아 다정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났다. 하지만 민수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자신이 주워온 아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아이는 충격 대신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래도 난 아버지 아들이죠? 어린 민수의 질문에 석중은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다. 그럼 그 누구보다 내 아들이다. 민수야, 넌 하늘이 나한테 보내준 선물이야. 다정한 그 말이 민수의 마음을 지탱해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다. 자신의 진짜 과거, 진짜 엄마의 얼굴은 그날 이후로 영원히 멈춰 있었다. 민수는 스스로를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느꼈다. 석중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온전히 소속되지 못한 외톨이라는 감정은 민수의 삶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민수는 점점 거친 사람처럼 보였다. 겉모습은 싸움도 잘하고 말투도 투박하여 시장 상인들이 피하는 깡패 청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여리고 책임감에 짓눌린 상태였다. 양아버지 석중이 폐렴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눕게 되었기 때문이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민수는 막노동, 택배, 일용직 등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늘 부족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했다. 술 한 잔의 기운을 빌려 절박함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은 언제나 시장 골목 끝 복잔의 생선가게였다. 할머니, 저 오늘 돈 좀 빌려줘요. 꼭 갚을게요. 그의 거친 말투와는 달리 울먹이는 눈빛은 도움을 구하는 한 마리의 짐승 같았다. 복자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돈을 내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수는 복자 할머니의 푸근한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과 따뜻함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40년 전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뒷모습이라는 것을. 민수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가던 그때 그의 곁에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다. 바로 민수가 일용직 현장에서 만난 동료이자 그의 여자친구인 서연이었다. 서연은 성격이 밝고 다정했으며 민수의 거친 겉모습 속에서 숨겨진 그의 연약함과 책임감을 꿰뚫어 보았다. 민수는 가난한 자신이 서연에게 짐이 될까 걱정되어 늘 거리를 두려 했다. 나는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맞아. 민수는 자주 서연을 밀어냈다. 그는 불우한 배경과 아버지의 병원비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하지만 서연은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했다. 잠깐만. 민수 씨는 언제까지 혼자 아파할 생각이에요? 제가 민수 씨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민수 씨가 저를 혼자 두는 게 더 아파요. 민수 씨 삶이 힘들다는 걸 저도 아는데 왜 그 힘든 길을 혼자 가려고만 해요? 서연은 민수의 상처가 보일 때마다 조용히 그의 옆에 있어 주었다. 그녀는 민수의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밤샘 작업하는 것을 말없이 도왔고 시장통에서 민수가 깡패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버지와 자신을 지키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 씨, 제가 민수 씨를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 뭔지 알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는 바보 같은 모습이요. 이제 우리 같이 짊어지면 안 돼요?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은 민수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에게 마음을 열고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힘이었다. 그녀는 민수에게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를 세상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였다. 며칠 뒤 시장에는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로 나타난 성일파라는 조직이 시장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명목으로 상납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점상들의 자리를 멋대로 빼앗고 상인들에게 공공연하게 돈을 요구했다. 시장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어이, 가게 앞에 자리 똑바로 놔라. 돈 좀 내고 쓰던가. 불량배들은 복잔의 생선가게 앞까지 와서 싱싱한 생선들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다. 복자는 굳은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노인이라 힘이 없었다. 손에는 뼈를 바르던 칼이 쥐어져 있었으나 대놓고 위협하기는 어려웠다. 그때 민수가 나타났다. 그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들어오는 길이었지만 술기운보다 더 강한 분노가 그의 눈을 번뜩이게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시장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나가라. 여기 사람들 건들지 마.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불량배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불량배들은 민수를 비웃으며 달려들었다. 뭐야, 이 거지 같은 놈은. 너 이 시장이 누구 구역인 줄 알아? 민수는 혼자서 셋을 상대하며 끝까지 상인들을 지켜냈다. 그 싸움은 그의 살만큼이나 처절했고 그는 쓰러져가는 순간에도 복자의 가게를 향해 돌진하는 불량배를 막아냈다. 결국 민수는
유리 조각에 왼쪽 팔꿈치가 찢어지고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불량배들이 도망친 후 복자는 생선 칼을 팽개치고 고함을 치며 달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놈아, 왜 혼자서 달려들어? 죽으려고 작정했어. 내가 시장 지킴이야? 왜 내 몸을 망쳐? 복자 할머니는 민수를 자신의 생선가게 안쪽 작은 쪽방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능숙하게 구급약품을 찾아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기 시작했다. 민수는 고통보다 복자 할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에 당황했다. 시장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돈을 빌려가는 깡패 같은 존재였는데 이 할머니만은 달랐다. 복자 할머니는 약을 발라주다. 문득 그의 왼쪽 팔꿈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상처 부위 옆 희미하지만 선명한 화상 자국이 있었다. 마치 달의 반쪽을 찍어 놓은 듯한 반원형의 작은 흉터였다. 그 순간 복자 할머니의 머릿속에 40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추위가 매섭던 날 부엌에서 뜨거운 주전자를 잘못 건드려 아들 민수가 화상을 입었던 바로 그 상처. 직접 약을 발라주고 한 달 내내 마음 아파하며 아이의 팔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 흉터. 그녀의 기억 속에 영원히 박혀있던 고통스러운 흔적이었다. 이 상처 너 어릴 때 왜 되었냐? 복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40년의 세월을 건너온 듯 떨리고 갈라졌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저도 모릅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마 놀다가 데인 거겠죠. 복자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려 더 이상 지혈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심장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친 듯이 고동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겨봤다. 정수리 쪽 뚜렷하게 보이는 두 개의 가마. 쌍가마. 복자는 쪽방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의 남편 민수의 친아버지가 느루리 민수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쌍가마를 타고났지. 라며 자랑처럼 말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민수만의 특징이었다. 설마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닐까? 복자의 40년 세월이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흉터와 쌍가마 두 개의 결정적인 증거가 그녀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혹시 모를 희망과 혹시 아닐지 모를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했다. 복자 할머니는 민수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를 낼 수 없었다. 너무나도 큰 진실이었기에 그녀는 혼자서 그 무게를 감당하려 했다. 한편 민수의 양아버지 석중은 폐렴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기계음과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곳에서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병원비가 하루하루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도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아버지 제발 버티세요. 저 아직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말을 뱉었다. 늘 듬직하던 아버지는 이제 말할 힘조차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민수에게만은 꼭 전해야 할 진실. 자신이 죽기 전 민수가 자신의 진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아버지 귀에 가까이 댔다. 아버지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울먹임과 미안함은 민수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그토록 강하고 자상했던 사람이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미안함에 울먹이는 모습을 민수는 처음 보았다. 민수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릴 적 우연히 주워들은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눈빛에서 늘 읽었던 미안함. 저 알고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저를 지켜줬잖아요. 저를 사랑해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 절 주워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는 민수의 그 말을 들었지만 진실을 마저 말해야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다. 널 주워온 날 너 많이 울고 추워서 떨고 있었어. 시장 귀퉁이에서. 그날 나는 내 엄마가 누군지 찾을 겨를이 없었어. 내 욕심이었지. 미안하다. 그 말과 함께 민수의 뜨거운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아버지 진짜 아들은 혈연이 아니라 평생 저를 사랑해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은 뒤에야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뜨지 못했다. 민수는 울음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진 듯 의자에 앉았다. 그 모습이 병원 중환자실 문 너머에 서 있던 복자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다. 복자는 민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아니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다. 복자의 확신은 이제 90%를 넘어섰다. 그녀는 민수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병원에 머물렀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시장 상인들과 몇몇 지인들, 그리고 복자 할머니의 조문 속에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다. 상주석에 앉은 민수는 밤새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가장 큰 기둥이 무너졌음을 실감했다. 복자 할머니는 장례식 내내 민수의 그림자처럼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는 4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40년 동안 아들을 방치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저 아이가 혹시 정말 내 아들이 맞다면? 내가 4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삶의 전부였던 민수가 맞다면? 4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둔 절망,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확신은 없었지만 이 아이를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자 복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말 좀 할 수 있을까? 복자의 목소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너무 지쳐 있어서인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복자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냈다. 혹시 내 팔꿈치 대인 상처 언제부터 생긴 거니?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민수는 화들짝 놀랐다. 자신의 상처를 시장의 할머니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릴 때 생긴 건데 왜요? 기억도 잘 안 나요. 할머니의 얼굴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살 민수의 사진이었다. 이게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 어릴 때 모습이야. 팔꿈치에 내 상처랑 똑같은 상처가 있었어. 민수는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이 얼마나 닮았는지, 아니, 완전히 똑같은지를 깨닫고 손에서 힘이 빠져 사진을 떨어뜨렸다. 말도 안 돼. 민수의 눈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사진에서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복자의 낡은 눈동자에서 떼어지지 않았다. 사진 속 새 살배기 아이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40년이라는 간극을 넘어 영혼까지 복사한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충격,
슬픔, 분노, 그리고 간절한 희망이 뒤죽박죽으로 끌어올랐다. 거칠고 메말랐던 그의 삶에 갑자기 40년 전 잃어버린 엄마의 존재가 벼락처럼 나타난 것이다. 그가 늘 갈망했던, 그러나 감히 찾을 수 없었던 자신의 뿌리였다. 할머니,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울음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갈라졌다. 복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민수의 뺨에 가져다 댔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들의 온기. 굳은 살 박힌 손은 아들의 거친 수염을 조심스레 쓸었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40년 동안 홀로 지켜온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증거들을 외면하고 다시 40년을 살 수는 없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복자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민수에게 간절히 말했다. 민수야, 너무 뜬금없는 부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검사해보지 않겠니? 딱 한 번만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지난 40년을 위해서 해줄 수 있겠니? 민수는 이상하게도 거부할 수 없었다. 그 거친 삶을 지탱해온 단단한 외피가 이 낡은 할머니의 눈물 앞에서 맥없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이 절박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양아버지 석중의 마지막 고백이 복자 할머니의 눈빛과 겹쳐지면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딸깍 소리를 내며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네, 저도 알고 싶어요. 할머니. 두 사람은 시장의 싸움닭과 생선가게 부자 할머니가 아닌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을 맞추려는 낯선 모자처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유전자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침묵이 감돌았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시간은 복자 할머니에게는 4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칼을 들었지만 생선 손질에 집중할 수 없었다. 칼날 위에서 반짝이는 비늘처럼 40년 전 민수의 웃는 얼굴과 사라지던 모습이 교차하며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혹시라도 불일치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는 그녀를 지탱해온 40년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다. 이 청년이 민수가 아니라면 그녀는 이 세상 어디에 있는 민수를 찾아야 하는가. 그녀는 밤마다 조용히 흐느꼈다. 민수 역시 매일 밤 술 대신 담배를 태웠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복자 할머니가 엄마가 맞다면 그는 지난 삶의 모든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가 왜 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외로웠는지, 왜 늘 누군가의 따뜻한 품을 갈망했는지. 서연은 민수의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민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그가 가장 힘들 때 민수의 옆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었다. 민수 씨, 어떤 결과든 저는 민수 씨 옆에 있을 거예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요. 서연의 말은 민수에게 유일한 위안이었고 그를 다시 세상으로 이끄는 생명줄이었다. 운명의 날. 복자 할머니와 민수는 약속된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 로비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그리고 느리게 울렸다. 담당 직원이 가져온 봉투를 보는 순간 복자 할머니의 손은 기도하듯 모아졌다. 민수는 심장이 터질 듯 고동쳤지만 애써 태어난 척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뜯는 순간 민수의 손이 먼저 떨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꺼낸 종이에 적혀 있는 단 하나의 문장. 모자관계 99.9% 세상 모든 소음이 일시에 멈추는 듯했다.
민수는 그 문장을 읽고도 의미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너무 갑작스럽게 열린 탓이었다. 복자 할머니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아 하는 짧은 탄식과 함께 주저앉아 버렸다. 40년의 삶이, 40년의 희망이 마침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죄책감, 안도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다. 민수는 무너진 복자 할머니를 본능적으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복자 할머니는 40년 세월의 그리움과 죄책감이 담긴 두 팔로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민수야, 내 아들아,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잃어버리고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복자 할머니의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은 감사함이 뒤섞인 40년 세월이 터져나오는 폭발이었다. 민수는 그 품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론 너무도 따뜻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세상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듯한 안온함이었다. 그는 어깨를 떨며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하나의 단어를 내뱉었다. 엄마. 복자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민수의 등을 쓸어내렸다. 그래, 그래. 내 아들아, 엄마가 널 잊은 적이 없어, 단 하루도. 그날 병원 복도에는 잃어버렸던 모자가 40년 만에 재회하는 가슴 울리는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그 울음은 민수의 거친 껍데기를 찢고 복자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이는 치유의 소리였다. 재회 후 며칠, 민수는 복자와 함께 시장을 걷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돈을 빌리러 온 술 취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시장 부자 할머니의 잃어버린 아들, 민수였다. 시장 상인들은 놀라움과 함께 축하의 눈빛을 보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시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복자 할머니는 민수를 자신의 생선가게 구석구석으로 데리고 다녔다. 낡은 천막 아래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복자 할머니의 40년 삶의 전부였다. 이 가게, 이 건물들 전부 너 찾으려고 평생 돈 모은 거야. 혹시라도 다시 만나면 그때는 가난 때문에 널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복자는 오래된 통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다. 그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자가 40년 동안 지켜낸 모성애의 유산이었고 잃어버린 아들을 위한 그녀의 성이었다. 민수는 말없이 오래된 칼자국이 남아있는 도마를 손끝으로 쓸었다. 비린내가 아닌 엄마의 땀과 눈물의 냄새가 나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그제야 온전히 이해했다. 엄마, 저도 평생 제 과거가 궁금했어요. 제가 왜 태어났는지, 왜 외로웠는지. 근데 이제 알겠어요. 전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켜주던 아이였다는 걸. 민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복자는 민수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가 미안하다. 민수는 자신의 거칠었던 삶과 양아버지 석중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돌아갈 곳이 생겼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긴 것이다. 그는 서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민수가 친모 복자 할머니를 찾았다는 사실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거친 삶을 함께 견뎌준 서연이 있었다. 민수는 복자 할머니에게 서연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서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서연아, 나 이제 내 엄마를 찾았어.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친엄마래. 시장에서 생선 가게 하는 복자 할머니가 우리 엄마였어.
서연은 조용히 민수의 손을 잡았다. 정말 잘 됐어요, 민수 씨.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그녀는 민수의 기쁨과 슬픔, 안도감을 모두 이해했다. 며칠 뒤 민수는 서연을 복자 할머니에게 정식으로 소개했다. 복자는 서연을 보자마자 왠지 모를 익숙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서연의 맑고 꾸밈 없는 눈빛, 그리고 민수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이 복자의 굳게 닫힌 마음을 녹였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서연은 떨렸지만 또렷하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복자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우리 민수 거친 놈인데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있어 다행이다. 복자 할머니는 서연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준 운명의 선물처럼 여겼다. 그녀는 민수가 힘들었던 과거를 보상받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복자 할머니는 민수와 서연에게 시장 옆에 있는 그녀가 오래전에 사두었던 작은 2층 건물을 신혼집으로 선물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40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생선을 팔아모은 재산을 40년 만에 찾은 아들 민수에게 주었다. 시장 상가 몇 채, 임대 건물, 저축한 돈.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이걸 어떻게 해? 복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 찾으려고 한 푼도 함부로 못 썼다. 언젠가 만나면 못해준 사랑 다 해주려고 모아둔 거다. 그리고 재산의 일부분을 실종아동 찾기 재단에 기부했다. 다시는 우리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민수는 그 자리에서 크게 울었다. 복자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민수야,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기 쉽다. 그러지 마라.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들 잊지 말고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항상 돌아봐라. 민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엄마 약속할게요. 절대 교만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생선가게 일도 민수에게 맡기기 시작하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친모를 찾고 사랑하는 서연과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민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친모와 재회한 뒤 민수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족과 뿌리인 이 시장을 지켜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민수는 복자 할머니의 생선가게를 이어받으면서 시장을 괴롭히던 성일파를 상대로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먹이 아닌 지혜와 공동체의 힘을 이용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상인들을 설득하여 시장 공동방어 기금을 만들고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서명을 받았다. 성일파 두목은 술 취해 돈을 빌리러 다니던 민수가 갑자기 시장의 리더가 되어 저항하는 모습에 분노했다. 그들은 민수의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위협했다. 야, 김민수, 너 이 할머니 돈 보고 눈 돌아갔지? 내가 뭔데 우리 구역을 건드려. 민수는 이제 과거의 술주정뱅이가 아니었다. 그는 단단하고 침착하게 응수했다. 내 구역? 아니, 이 시장은 여기 상인들 모두의 구역이다. 더 이상 불법적인 일로 시장을 망치지 마라. 법대로 대응할 거다. 민수는 성일파의 폭력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증거로 모아 경찰에 신고했다. 시장 상인들 모두가 민수를 중심으로 뭉쳤고 결국 성일파는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민수는 주먹을 쓰지 않고도 그 어떤 폭력배보다 강력한 시장 골목의 작은 영웅이 되었다. 그는 시장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복자 할머니는
아들의 의로운 성장에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1년 후 민수와 서연은 시장 상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 대신 시장 통로 중앙에 마련된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시장 상인들은 싱싱한 꽃과 음식으로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다. 신랑 입장 때 민수는 복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복자 할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민수의 손을 꼭 붙잡았다. 4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그 아이가 새 삶을 시작하는 순간 복자 할머니에게 이 결혼식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세월의 고통이 치유되고 그녀의 삶이 완성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민수야, 우리 아들 이젠 행복해야 한다. 맘껏 행복해라. 엄마가 옆에서 항상 지켜줄게. 복자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서연의 손에 건네며 속삭였다. 신부 서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민수 씨, 이제 우리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평생 함께 이 길을 걸어요. 주례사 대신 시장 상인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젠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복자 여사님을 만나고 우리 서연 양을 만나서 이렇게 멋진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 시장 전체가 두 분의 든든한 가족이자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속에서 민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진정한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 결혼 후 민수와 서연은 복자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생선가게를 정성껏 운영했다. 민수는 특유의 우직함과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었고 서연은 밝은 미소와 친절함으로 가게를 활기차게 만들었다. 복자 할머니는 뒤에서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간혹 가게에 나와 손주들을 위한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민수는 이제 두 명의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자신을 낳아주고 평생을 바쳐 기다려준 엄마 복자 할머니, 그리고 자신을 주어 평생을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 석중. 민수는 매년 석중의 기일에 서연과 복자 할머니를 모시고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아버지, 이제 저 외롭지 않아요. 엄마도 찾았고 서연이랑 가정도 이루었어요. 저를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민수와 서연의 가정을 통해 혈연을 넘어선 가족의 의미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렸다. 복자와 민수, 서연은 40년 세월의 그리움과 오해를 사랑과 용서로 채워나가며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들은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긴 시간 헤매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나는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얻을 수 있었던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가 같은 길을 걷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기적은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